KF-21 루마니아 5조 원 규모 계약. 빈살만 공동개발 인리 대신 돈 낼게 껴줘. 러시아 핵 협박. 본토 미사일 허용. KF-21 인리 분담금 1조 원 깎아 6천억 원으로 기술 이전은 축소.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이 당초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 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리형 전투기, IF-X,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리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 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천억 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장을 제외한 KF-21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당초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의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난을 이유로 6천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최근 제안했고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KF-21 개발 비용은 당초 8조 1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 6천억 원으로 5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 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추위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 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은 자주포에 들어가는 155mm 항력감소탄의 사거리를 약 30% 연장하는 것으로 체계 개발이 지난해 완료됐고 이제 양산 계획이 세워졌다. 탄도수정신관은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도 기능을 더하는 것이다. 장차 방산업체 주관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2025-2033년 사업기간에 총 사업비 8,400억 원이 투입된다. 중형전술 차량은 보병부대의 기동을 위한 차량으로 애초 연구개발이 목표였으나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3,825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위 핵심이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중거리지 대공 미사일 천궁 10개 포대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확정됐다. 32억 달러, 4조 2,500억 원 규모로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두 번째 중동 지역 천궁 2 수출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7일 사우디는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많은 국가라며
외국 신용평가사의 분석을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10%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장관의 중동 3개국 방문 계기 중장기 방산협력 MOU 체결로 방산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며 추가 중동 방산 진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 군사 전문가는 그동안 패트리엇, PAC-3, 나사드, THAAD 등으로 후티 반군 미사일에 대응했던 사우디가 보다 경제적인 무기체계를 선택한 것이라. 며 드론 대응을 위해 대드론 요격 체계 등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언급했다. 신 장관은 지난 1일부터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3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다. 지난 4일 현지 시간에는 리야드 세계방산전시회 WDS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리 방위사업청과 사우디 국방부 간 중장기 방산협력 MOU 체결에 임석하기도 했다. 신 장관의 이번 중동 방문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정상외교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UAE와 사우디, 카타르는 방산 분야에서 이미 한국과 협력 성과가 있거나 풍부한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쿠웨이트와 UAE, 사우디 등 중동 지역에서는 한국 형전투기 KF-21을 비롯해 FA-50과 수리온, 유도무기, 기동장비 등이 방산 수출 유망 품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한편 이번 사우디 수출 계약이 성사된 천공인은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주도로 개발돼 LIG 넥스원이 체계를 종합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를, 하나 시스템이 다기능 레이더를 제작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무기 체계다. 한 개 발사대에 최대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는 40km에 달하며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등을 360도 전방향에서 대응해 요격할 수 있다. 2. 차이나워치. 북한 구구절 행사에 중국 대사대리 참석, 대사는 휴가 중. 북한 정권 수립일에 맞춰 시진핑 국가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축 행사에는 공사급이 참석하면서 북중 간 이상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러시아 측에선 대사가 직접 참석했는데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예, 북한 정권 수립 76주년 행사가 김일성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왕야진 중국 대사가 아닌 펑춘타이 공사가 대리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왕 대사가 중국 본토에서 휴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사가 부재한 상황을 놓고 북중 간 이상 기류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에서는 마체고라 대사가 참석한 것을 보면 북러 북중 관계에 확실한 온도차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가 북중 외교관계 수립 75주년이라며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이 축전을 보낸 것은 새해 첫날인 1월 1일 이후 9개월 만인데, 작년과 비교하면 올해 축전에선 북중 우애를 강조하는 표현이 다소 줄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북한의 동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닷새 연속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띄워보낸 것에 대해 논평했는데요. 중국과 EU 간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과 노르웨이 총리가 동시에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물론 서열 2, 3위까지 모두 나서 총력 외교전을 펼쳤다죠. 예. 스페인은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 하나였는데요. 중국 방문 후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과 녹색 개발과 과학기술, 비즈니스 등 8개 협약을 체결했죠. 앞서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방중 후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중국을 편들어줄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다음 주 유럽으로 날아가 EU 통상 담당 집행부 위원장과談判에 나섭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고율 관세 대신 판매 가격 하한을 정하겠다고 EU 측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U는 최고 36.3% 피의 상계 관세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어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캐나다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중국은 기업들이 별도의 신청이 없었는데도 캐나다산 유채씨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 유채 산업은 전국에 흩어져 있고 중앙 집중화가 낮아 유채업계가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중국법 및 WTO 규정의 관련 조항을 충족하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캐나다의 카놀라 수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태평양 곳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동해와 오호츠크해 일대에서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린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 대양 2024 가오는 16일에 끝납니다. 러시아에서는 400척이 넘는 함정과 10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죠. 중국도 052D형 구축함과 054A 형 호위함 등을 보내 훈련에 임했는데요. 중국은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북부연합 2024 훈련과 중러 해상합동 훈련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무교대와 정비 등으로 모두 빠져있는데 중국이 이 빈틈을 노리고 태평양 진출 훈련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들은 항공모함인 산동함 전단훈련에 75형 강습상륙함이 포함된 것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4만톤급으로 전투기 30대를 실을 수 있어서 경항모로 분류되는데 상륙전 수행이 가능해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아시아 태평양 사령관과 중국 남부정부 사령관이 화상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군사적 오판 방지가 목적으로 보이는데 미중은 하와이에서 방위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우야난 남부정부 사령관이 참석해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논의들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어제 차관급 회담을 열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로 미중 간 논의가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에 이어 사우디에까지 패배한 중국 축구대표팀에 중국인들의 분노가 크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요. 일본과의 경기에서 0대7로 진 중국. 그야말로 졸전에 중계권을 사지하는 CCTV에 오히려 고맙다는 팬들까지 있었는데요. 일부 팬들은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앞두고 대표팀이 묵고 있던 다레니 호텔에 찾아가 무슨 염치로 5성급 외국계 호텔에 묵냐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팀은 이어 사우디전에서 10명으로 싸운 사우디에 역전패를 당했죠. 본선 진출 확률은 0.3%. 축구의 진심인 중국에서는 감독 경질설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노골적으로 시비를 거는 영상을 올려 논란입니다. 일본과의 축구 경기 이틀 후인 지난 7일 청나라 황실정원인 원명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관리소 직원까지 나서 일본인은 못 들어온다. 일본인들을 증오한다. 치워버리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평까지 들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맹목적인 외국인 혐오는 민족적 대의가 아니라며 이 인플루언서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3년 넘게 잠행했던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이 알리바바 창립 25주년을 맞아 서한을 띄웠습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30일 알리바바에 대한 조사가 모두 끝났다고 공식 발표한 뒤 이뤄졌습니다. 마윈은 서한에서 알리바바는 102년간 생존하기로 뜻을 세웠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그간 활동을 거의 중단했던 마윈이 공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